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포터즈 국기 하모니의 사나리입니다. 오늘은 나르샤 회담을 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는데요. 나르샤는 순 우리말인 날아오르다의 의미입니다. 저희 팀 이름인 사나르는 순 우리말로 천사의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샤 회담은 사회복지 전공자끼리 모여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논의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목차는 1부 때 나르샤 회담을 소개하고 저희 자기소개 게스트분들 하시고 논의사항 3가지를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키보드 저희 2부 때는 사나리의 팀원 소개와 팀원들끼리 느낀 점과 소감,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게스트분들 3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저기 인형 들고 계신 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17학번 사회복지학과 정은아입니다. 두 번째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18학번 동국대학교 손도은입니다. 세 번째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학번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논의사항 1번에 대해 진행해 볼 건데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알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 실태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논의를 해볼 거예요. 그에 앞서서 저희 팀원인 김보경 학우분께서 먼저 PPT를 통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의사항 1번에 대해 이야기할 김보경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신이 경험했던 혹은 알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 실태입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연도별 장애인 고용 추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정된 장애인 고용 인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고용률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기준으로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인 60.9%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연령대인 20, 30대의 장애인 일자리는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률이 적용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장애인 고용의 사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달 저희 사나리팀은 네이버 자회사인 그린마트라는 사내 매점에 근무하는 함영찬 씨를 고용 사례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함영찬 씨는 여러 차례 직업훈련과 면접 준비를 통해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지금도 활발히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찬 씨가 비장애인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는 점과 업무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이 계기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논의상 첫 번째 주제인 자신이 경험했던 알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 실태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해서 연도별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표를 설명해 주셨는데 보기 쉬운 시각 자료와 함께하니까 더 빠르게 이해가 되었고
실태에 대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패널분들 중에 손동 씨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사실 올해 9월부터 대기업 회사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한 건물에서 체온 측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점심시간까지 5시간가량 알바를 하다 보면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부터 해서 한쪽 팔이 없으신 분, 아니면 체구가 굉장히 작으신 분 등등, 겉보기에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이, 5%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바하는 곳은 하루 종일 다니는 유동인구가 수천 명 정도 되는 반면,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니까 일단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 같고요. 특히 대기업이라는 고임금 고기술 직종이라서 더욱더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는 분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서 더 비교적 대기업에 취업이 된 것 같은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같은 장애를 앓고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취업의 문이 현실적으로 좁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취업이 된다고 해도 저임금 저기술 직종에 고용된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직 가능성이 있는 고용 불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또 빈곤이 대물림되는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사회자분 그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기의 알바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셔서 좀 더 이해가 잘 됐고요. 다음 분, 정은아 씨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제가 경험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 장애인 분들을 뵌 적은 없고, 저는 맥도날드에서 그 장애인 분들 일하시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서. 그리고 그 외에는 장애인 분들 일을 하시는 거를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건데, 스타벅스에서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외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그리고 롯데리아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네요. 혹시 김다은 씨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혹시 캠 켜고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버지가 장애인이시라서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같은 걸 좀 알아보고 계신데 마땅한 자리가 많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그냥 뭔가 저는 사실 처음에 장애인이 어떻게 뭔가 자격이 돼야지 회사가 요구한 자격이 돼야지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아서 아버지가 장애인이지만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자격 같은 거는 5kg 이상을 들 수 있고 몇 시간 이상을 앉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라서 그런 거에는 다 충족이 되는데 다만 그런 기업들이 아예 채용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거의 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저는 오늘 여쭤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예 뭔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런 것 자체가 활발하지 못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써주시기도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이처럼 이 고용 실태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저희 두 번째 논의사항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두 번째 논의사항은 장애인 고용보다 비용을 납부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건데요. 저희 팀원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만들어낸 법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입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하고요. 사회연대의 책임이 이념을 반영해서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는 물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지출금의 성격의 부담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의의를 말씀드릴 건데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의의가 이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걷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통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의 수만큼 돈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의미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은 좀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4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비용을 봤을 때 대부분 100억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 그리고 심지어 이런 법을 만든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약 2.5%, 3.0%라는 아주 적은 숫자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업이 벌금을 내는 이유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때 기업에서 져야 되는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실이 덜 가는 부담금을 내는 것을 택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이 기업에서 맡을 수 있는 직무가 또 없고 그 일을 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높은 퇴사율로 인해서 그 장애인들을 채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정책의 강제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 기업은 이 정책을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부담금의 역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담금 제도가 사업주들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특별 비용의 평균을 기초액으로 해서 부담 기초액을 산정해야 된다고 규정해 놓고서는 실제 부담 기초액은 별개로 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담금의 용도를 법에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서 합리적인 운용을 부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네, 저희가 논의사항 3번을 저희 팀원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 차날의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로 잘 제작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좀 더 참고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일단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은아 선생님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네네.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업 입장에서 만약 장애인을 고용을 한다면 기업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 장애인에 대한 따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교육도 따로 해줘야 하고 장애인이 어떤 제대로 된 일을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또 다른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냥 돈을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송도은 학우분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이나 책상 같은 장애인에 맞춘 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노동력과 그런 노동이 들기 때문에 노동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실제로 2018년 기업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라는 걸 봤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 기업체의 83%가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 고용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어서라고 밝힌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고용주에게 있어서 장애인이란 단순히 직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00명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100명 중에 5명을 장애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비장애인을 고용한 다음 5명의 장애인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1인당 지급하는 연봉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연봉을 지급하는 것보다 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 비용적으로 덜 부담이 되어서 대기업일수록 더 고용 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그 실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김다은 선생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다시피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보다 훨씬 뭔가 지식도 많으시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하다? 그것뿐인데 그냥 뭔가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좀 '기업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벌금을 납부하는 게 낫겠다.' 약간 이렇게 사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그 장애인을 고용해서 뭔가 부대 시설 같은 걸 좀 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확충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었는데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장애인 그런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내는 게 3년 동안 거의 900억 가까이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공공기관이 좀 먼저 그런 걸 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공공기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좀 놀라긴 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 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져야 하고 그 편견 때문에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논의사항 3번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가장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고 가장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할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저희 김광래 학우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논의사항 3번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그 발표를 맡게 된 김광래라고 합니다. 사실상 앞에서 나온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자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장애인 고용 활성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를 통해서 장애인 문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해결책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활성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왜 잘 안 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기업의 목표의 최우선은 이윤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그 효과를 봐야 되고 효율성을 내야 되는데 보시면 1, 2번을 보시면 1, 2번을 띄워주시면 장애인 고용의 투자는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의식과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두 가지의 원인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분류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짓는 그런 차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기업의 그런 경영의 목표라든지 경영 가치 같은 것도 종합돼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전통적인 기업의 척도를 바꿔서 새롭게 생각해 보면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장에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그 6가지 기준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더 나은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애인 직원을 채용, 유지, 개발하는 회사의 인력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조직은 장애인이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기술과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장애인에게 업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업무가 어떤 이점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그런 업무적 요소라든지 업무적인 성격까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업무까지도 같이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더 나은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 평판에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은 오로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만 이렇게 행동하는 기업이 있다면 요즘에는 소비 형태는 단순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아니면 이런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소비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A 기업이 B 기업보다 더 나은 평판, 더 나은 이윤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의 사기와 동기부여에 미치는 장애 직원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이것은 6번째 이유와도 비슷한데요. 다섯 번째 이유와도 비슷한데요. 장애인 간부와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기존 또는 잠재 직원들로 하여금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배려하는 회사라는 인식을 기업 조직 내부에서부터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의 입사 지원과 근속이 늘어날 것도 예상할 수 있고 사기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잠재 직원을 유치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좀 각각 요소에서 증명되고도 있고 또 증명된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요소가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애인 소비자와 그 가족 및 친구라는 상당 규모의 시장에 회사가 접근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그 기업 평판하고도 비슷하지만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 만약에 뭐 제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거를 먼저 소비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조금 격려하고 홍보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이 기업과 정부 의제를 점차 주도해가는 환경에서 시민권 및 인권 문제로서 장애에 관한 인식 제고는 더욱 포용적이고 세련된 기업 세계관을 뒷받침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애 고용을 이제 활발히 하면서 어 정부가 꼭 이렇게 위에서만 강제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가고 그런 환경에 대한 이점이 생기면서 점점 더 만약에 장애 고용을 좀 더 5%가 아닌 뭐 자체적으로 7% 10% 이렇게 늘려나가게 된다면 아래서부터의 그런 장애 고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에서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잘 이뤄진 사례로서 두 가지를 갖고 와 봤는데 첫 번째는 영국의 TSB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은행은 장애 직원을 위한 합당한 조정을 할 의무를 영국이 이렇게 주어져서 하게 됐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직원이 효율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꼭 장애뿐만 아니라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노령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모두가 다 편안한 환경에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직원들의 사기가 증진되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TSB 그룹은 직원은 합리적 조정 프로그램 덕택에 합당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근무 환경도 조사하고 더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웨덴의 사말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스웨덴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활성화에 있어서 제가 그 카드 뉴스에도 통계 자료로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말 기업은 스웨덴 중에서도 첫 번째 기업인데요. 스웨덴은 장애인 고용을 뭐 한국처럼 뭐 강제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말 기업은 이것을 그다음 또 매우 활성화시킨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장애인을 맞춤형 고용, 이 장애인이 어디에서나 적재적소에 직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어떤 말을 했냐면 장애인이 처음 우리 기업에 오게 된다면 엄청난 많은 쌓인 서류를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은 그 서류를 하나도 보지 않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즉 16개 분야로 나눠서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장애인이 근무하는 6개 분야, 24개 직업 중 어느 것이 그 사람 능력에 가장 맞는지 찾아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바운더리도 없을 때에는 그냥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직업에 기업과 연결하고 그 다른 기업과 상생하면서 그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단순히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사말 기업은 매년 7%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고 30%의 지급 능력 유지하는 목표를 지키고 있는 등 스웨덴에서 가장 큰 국영 기업으로서 2018년에만 8억 6,500만 유로, 한국으로는 약 1조 1,200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애 고용을 옛날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다른 패널 분들은 어떻게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김광래 사부분은 이제 뭐
기업의 가치는 이윤 국대화에 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이점을 통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모범 사례를 2가지로 들어서 저희가 이해가 빨리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혹시 이 3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손도은 학우분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 장애인 분들이라도 장애 종류에 따라, 일하는 데 있어 구애를 받지 않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를 개개인에 따라서 확실히 안 다음에, 고용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웨덴의 3할이라는 걸 발표해 주셔가지고, 되게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 게, 장애가 있어도 계산 능력에만 장애를 겪으시는 분이나 언어 능력에만 장애를 겪으시는 분, 아니면 손을 쓰는 데 있어서만 장애를 겪으시는 분, 또 있고, 대부분 특정 분야에만 장애를 겪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스웨덴의 3할이라는 제도가 참 저희 나라에도 도입할 만큼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 2번에서 고용부담금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사실 고용부담금을 높이면 단순히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고용주들의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는 2018년에 법정 의무 교육 항목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추가돼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 정말 대부분의 고용주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실제로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어서, 이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도은 학우분께서는 스웨덴의 3할 제도를 통해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고용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김다은 학우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걸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뭔가 사실상 강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저는 그런 이 장애인 고용을 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되게, 아, 진짜 정말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그 김광래 학우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되게 좋게 만들어줘서 다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LG에서 나눔누리라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되게 따로 그런 회사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 LG라는 기업이 특히나 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광고를 하고 부각을 시켜가지고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자발적으로 좀 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좋은 이미지, 결과적으로 이윤 추구라는 게 사실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저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잘 이용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도 자발적이게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LG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정은아 학우분, 다음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번을 생각하면서 벌금 납부에 대해 강제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근데 벌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해야 하고 뭐 장애인 고용을 안 한 기업의 제품에는 뭐 좀 따로 표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덜 사게끔 만드는 게 좋다고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납부된 벌금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납부된 벌금을 어쨌건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이 낸 돈이니까 그 돈은 장애인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벌금을 통해 이제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제 맞춤 교육을 해준다던가 이제 아니면 장애인 기업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장애인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면 어떨까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아 학우분께서는 벌금을 부과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에는 표시를 따로 해서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 또 그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서 나온 벌금은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논의사항 3가지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토의를 통해서 모두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정은아 학우분, 손도은 학우분. 네. 저희 하기 전에, 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뭐 패널들이라든지 저희 팀도 한마디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네. 어떻게, 네네. 일단 너무 수고해주신 정은아 학우분, 손도은 학우분, 김다은 학우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1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팀원들이랑 패널분들 간단히 오늘 했던 소감 정도 말씀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광래 학우분 말씀해주실게요. 저 사회자님께서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또 좀 그래갖고. 저는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저희 장애인 고용 서포터즈 같은 저희 하모니뿐만 아니라 다른 9개 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교육,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장애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장애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인식이 변화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이런 논의라든지 그다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갔고, 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장애인에 관한 이런 제도나 이런 사회적 인식에서 조금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논의가 참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구현진 학우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저희 팀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또 새로운 분들과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패널 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손도은 학우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도은. 네. 저는 사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 가까운데, 이번에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건 듣고 아무것도 모르면 솔직히 조금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정보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이다원 학우분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김다운 학우분 말씀해 주세요. 김다운 학우분 안 계신가요? 저 방금 모르고 나갔다가 지금 네네. 네, 지금 저희, 말해도 말씀.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사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이런 거에 뭔가 엄청나게 관심 있는 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관심 있었던 건 그냥 왜 고용이 안 돼? 왜 자리가 없어?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생각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나마 좀 어떻게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본 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은아 학우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정보와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뉴스가 나오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이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도경 학우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이 장애인 고용공단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되게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르셈 회담 같이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는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되게 그냥 서포터즈 활동보다 이렇게 직접 이 주제를 가지고 패널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공자지만 다른 전공자 분들의 서포터즈를 하지 않는 전공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되게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고 더 많은 걸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참여해주신 패널 3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